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다시금 오고 있는 불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 변동 크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코인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뚜렷한 이유가 막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증시가 되게 안 좋았던 부분에 관해서 반사이익의 수혜를 좀 받게 되고 지금 온체인 지표상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유입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라는 거는 일정한 물량을 꾸준하게 계속 쉬지 않고 매입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가 됐고 11만 달러 와 꿈의 10만 달러를 넘어서요. 여러분 11만 달러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확 커지면서 아마존 시가총액을 추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5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랩소디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비트코인이 7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초반에 많이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성장이 무섭게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오르기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비트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 쏠림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RP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나마 스위코인이랑 아발란체 그리고 이 시가총액 14위에 올라가 있는 HYP 이 코인이 어제 엄청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모멘텀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 영역이라서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 밈코인 시총이 많이 내려갔나? 왜 못 찾겠지? 트럼프 밈코인을 알겠다. 오피셜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조 자체가 좀 상승의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트코인 뉴스를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일단 공포 탐욕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상태인 게 이제 80 이상이잖아요. 최근의 고점이 88로 이게 언제냐면은 2024년 1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그 트럼프가 대선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을 확 올려줬었을 때 그때만큼의 투심은 아니지만 지금은 73이라고 하는 큰 투심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아직도 비트코인 장세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일단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비트코인 쪽으로 촉발된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또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달이 되고 있고 되게 오늘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되게 재미났던 게 크립토컨트 주경 대표가 강세장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X를 통해서 내가 틀렸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다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중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잠시 고점이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소폭 손실이겠지만 지금까지 코인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은 현재 손실 중인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시장이 열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뉴스들은 이제 지금 아마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경제 그 방송들을 많이 봤는데 코인 다루시는 그 경제 방송국들이 또 오랜만에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그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아직도 없어요. 이런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코인에 몰린 시선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국내 주식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코인 쪽에 돈이 많이 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주식의 유동성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코인 랩소디니까 저는 이제 코인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보시겠습니다. 골드가 1위이고 또 비트코인이 지금 5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아마존과의 격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까? 근데 애플을 따라잡기는 아직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애플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우리 5위의 자리를 좀 잘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옵니다.
알파벳 구글은 7위로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실버가 8위, 사우디 아람코도 현재 9위를 나타내면서 좋은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게 보여져요. 이거 시간 단위의 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 정부에서 20년물 국채 입찰을 했는데 그게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채권을 많이 안 사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이 그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되게 웃겼던 게 무디스가 신용등급 이제 확정 짓고 그 바로 다음에 개장을 했을 땐 뉴욕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도는 미비할 거야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마침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미국 채권 수요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용등급 강등됐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감세 정책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줬던 세금 감면 정책을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감세, 뭐 법인의 감세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는 더 늘어갈 것이다. 막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국채 입찰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거 무디스가 신용등급 내린 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런 반응이 조금 한번 늦게 온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처음에 나도 모르게 세게 맞았을 때 그냥 처음엔 좀 당황을 하잖아요. 당황 상태였다가 좀 몇 분 흘러서 그때부터 좀 아플 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 위험 자산에 관한 선호도가 확 줄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비트코인 쪽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지금 15년밖에 안 된 자산인데 금융시장에서 뭘로 받아들여질까가 굉장히 논쟁거리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냐 유동성 있는 위험자산이냐. 근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안전자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국채 수요가 있어야 되고 달러가 사실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달러가 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에 관한 가치가 지금 되게 많이 절하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 오늘 원달러 환율도 되게 이제 낮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달러에 관한 그 파워가 되게 약해지고 있는 게 이번에 딱 나왔어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뉴욕 증시와의 커플링도 깨졌고 달러 인덱스와는 원래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더 확실시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금을 진짜 디지털 골드로서의 면모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좀 많이 몰렸고요. 사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 수요가 몰렸다기보다는 갑자기 비트코인 쪽에 시장에 수요가 몰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시장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직 비트코인은 그 반감기를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감기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보상의 액 자체가 50개에서 25개로 줄었고 25개에서 12.5개로 4년 주기로 그리고 12.5개에서 6.25개로 그다음에 3.125개로 이렇게 이제 보상이 줄어들고 있고 그때마다 가격 움직임을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지금까지 역사적인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물론 최근 차트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번째 반감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 시즌마다 블루 색깔로 이렇게 그 세로줄을 쳐놨거든요. 반감기 이후에 얼마나 비트코인이 올랐냐? 퍼센테이지가 첫 번째 반감기 때는요 8,000%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때 투자하신 분들 중에 부자가 되신 분들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제 좀 늦게 알았으니까 그래도 뭐 앞으로 더 큰 뷰가 있다면 가치가 있겠죠.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867%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는 667%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반감기가 작년 4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과연 이 반감기 사이클에서 이번 고점은 어느 정도일까? 요거에 관해서
그 되게 분석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 20만 달러였었나? 그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반감기라는 사이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뉴스의 반영도도 있지만 이런 반감기 사이클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상승이 유효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법안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나왔잖아요. 요것도 같이 이제 어제 밤에 또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 텍사스 정부 쪽 에 있는 자료를 좀 캡처를 해온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원 통과했고 그 다음에 하원 쪽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원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서 살짝 그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하원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게 101대 40인가? 그러니까 좀 압도적으로 많이 이겼어요. 산선표가 훨씬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하원까지 통과가 됐는데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 약간 법안이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원한테 동의를 얻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주정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허용되는 법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한국 정부의 그 예산으로 비트코인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반발이 많겠어요. 근데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주예요. 그래서 큰 주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천억 달러의 시총 을 가진 암호화폐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의 알트코인까지 그 투자를 허용한다라는 그런 법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이제 비축 자산으로,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골드처럼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관을 할 거야.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건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높은 알트코인도 투자를 할 거야. 요런 법안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두 번째 비추간 두 번째 통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장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뉴스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그 선물 거래소 쪽에 관한 수급도 되게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1만 달러에 도달을 하면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미결제약정 기준으로 세계 3대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최근 24시간 동안 선물 롱이나 숏포지션 비율이요. 바이낸스가 롱 포지션이 50.57%, 숏이 이제 하락 배팅입니다. 49.43%고 OKX 바이비트 있는데 전체 거래소를 보면은 굉장히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방을 보는 그런 이제 트레이더들 반, 그러니까 거의 얼마 근소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해서 하락을 보는 그런 투자자 반.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아주 순조롭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윌리오는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또 유명한 분석가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마치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X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 온체인 유출립 프로에 따르면 30일 전체 자금과 투기적인 흐름이 아주 완만하게 증가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 이게 완만하게 투기적인 자금과 30일 전체 자금 흐름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 지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제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관들이 적립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런 전조가 있었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이제 본인의 은행에서도 고객들에게 암호화폐를 사게 허용하겠다. 뭐 물론 우리가 보관하진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13F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늘린 기업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13F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을 했는지를 SEC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공개 문서여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JP 모건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많이 담아낸 것도 확인이 됐고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몇 가지 운행 지표만 간단히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그 거래소 악셀애들러 주니어가요. 루나 테라 붕괴 이후에 거래소와 BTC USD 주간 평균 거래량이 2022년 7월 최대치인 290만 비트코인에서 전날 기준 42.6만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습니다. 뭐냐면 거래소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 좋잖아요. 근데 잔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영국의 런던 자산운용사 캐피탈이 이제 10배 레버리지 숏 포지션을 열었다고 로건체인이 전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등의 숏 포지션이 2,500만 달러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이죠. 마지막 분석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기간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과매수 기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점으로 보긴 하는데 RSI 지표는 RSI 지표만 보진 않고 다른 지표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요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뉴스 오늘 좀 너무 신나는 날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흥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또 다양한 시장 인사이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아기를 놓으면 $1,000를 준다는 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공화당 투자 출생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격 발표를 했는데 복지 법안이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논쟁이 이게 1시간 전에 했던 법안입니다. 이게 너무 바쁘게 들어갑니다. 갑자기 뜬 겁니다. 공화당이 전격 발표한 새로운 복지 법안이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1시간 전에 떠서 이제 여러분한테 따끈따끈하게 핵심 출생 법안입니다. 정부가 $1,000의 계좌를 만들어주는 법안인데요. 문제의 계좌가 바로 이제 트럼프 계좌라는 법안입니다. 트럼프 계좌라고 이제 바로 지금 나온 법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제 트럼프 계좌라는 겁니다. 이제 공화당이 내놓은 이른바 트럼프 계좌,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이제 하는데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1,000를 줍니다. 정부가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정책이고 계좌 이름은 마가 계좌를 추진했다가 결국 더 노골적인 트럼프 계좌로 이름이 처음에 마가로 했다가 이제 트럼프 계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계좌 구조는 이렇습니다. $1,000 출생 시 정부 기금으로 주고 투자 대상은 금융시장 상품입니다. 사용 목적은 학자금, 주택 구입 등으로 하고 세제 혜택 없습니다. 사후 입금, 인출 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이름만 보면 마치 어떤 트럼프 브랜드 상품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세제 혜택은 거의 없는 일반 투자 계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구조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이거는 IRSA나 529 프랜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름만 붙은 일반 계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유리한 조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내년도 어쨌든 그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 정책을 넘어서 정치적 브랜딩 수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생 축하금인지 정치 선전 도구인지 아이의 이름을 시작되는 이 계좌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기의 미래를 정치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건지 트럼프 계좌라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름 자체가 트럼프 어카운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왼쪽이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엑시오스에 나온 기사고요. 보시다시피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이제 기사가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아기마다 이제 그 $1,000를 준다라고 이름이 돼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름 자체가 이제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점이 이제 전례 없는 정치적이고 실질적 복지가 아닌 기념품 계좌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왜 2025년과 2029년 트럼프 재임 기간에만 주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특정 연령대만 준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바이든 계좌를 만들었던 공화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오바마 계좌를 또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그 생각 좀 들고요. 왜 부통령은 안 만들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주마다 또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왜 영화배우는 안 만들어주는지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치인 개인의 이름을 연동하는 흐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도 신뢰도 떨어뜨리고 왜 자꾸 우상화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자꾸 그런 것 자신을. 같네요. 예. 지금 뭐 돔이라든지 그죠? 네네. 예. 골든돔이라든지 그리고 뭐 열병식을 하고 예. 열병식이라든지 뭔가 우상 내 이러다 계좌 이런 이러다 동상도 만들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러실 동상도 것 만들고 같아요. 자기 나중에 미라도 만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약간 예. 뭔가 예, 정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한 $1,000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외피를 정치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잠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네, 제가 좀 참 걱정스럽네요. 네. 제가 요 준비한 전 뉴스는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얘기였는데 사실은 골프장하고 이제 마러라고의 요가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골프가 이제 행사를 무려 547회 부동산을 방문해서 328번 골프장을 해서 이게 사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면서 여기 골프장 회원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비용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네. 요게 갑자기 뜨는 바람에 요 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고요. 다음 소식 좀 전해주세요. 결국에 이걸 받기로 했습니다. 에어포스를 받기로 해서 이제 카타르 준 전용기가 이제 로비인지 선의인지 트럼프 유명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이제 선물로 제치될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이제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747기 한 대를 기증 받았고 이걸 개조하는 걸 이제 전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받았습니다. 드디어. 받는지 마는지 2,700억 정도 규모고요. 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조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핵폭탄 방어구 이게 받는 게 문제예요. 근데 개조 비용만 10억 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핵폭탄 뭐 이렇게 하고 훌륭한 제트기를 받았는데 역대급 외국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이제 이게 우정인지 영향력의 수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여기 어쨌든 연관이 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금전적 이득을 하면 반드시 우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받고 봤다고 합니다. 이 기존의 보잉 계열 이미 2대의 그 개발 중인데 추가로 이걸 포함한 연간 유지비가 이제 4천억 정도 이제 소요된다고 하고 카타르가 5년간 팔리지 않던 항공기를 급유 형식으로 이제 넘긴 게 사실상 호의의 포장지를 쓴 외국산 뇌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퇴임 후에 대통령 기념관으로 이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 이제 사익 추구의 의혹이 이제 불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향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이 나온 중에 이제 퇴임하고 나서 이제 이슈가 되지 그러게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이거. 얘기하지만 네 사이즈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 젠슨왕이 요즘에 이제 사이즈가 좀 이분도 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규제가 이제 그 실패였다라고 이제 대놓고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 자립 가속도를 자극시켰다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이 AI를 키운 건 미국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멘트는 날렸는데 향후에 뭐 유탄을 어떻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소신 발언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뒤끝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신 발언했습니다. 어쨌든 AI 기술 자립을 가속화망 자극했던 직격탄을 날렸고요. 중국이 세계 2위 컴퓨터 시장이자 내년도 500억 규모의 AI 시장이 될 거라고 하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경쟁자만 키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매우 유능하고 집요하면서 미국의 규제가 그들에게 동기와 추진력 그리고 정부의 자원을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술이거든요. 젠슨왕이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95%에 달하는 엔비디아 중국 시장 점유율이 현재 50%까지 하락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젠슨왕이 자기가 장사를 잘 못하고 장사가 어려워졌다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젠슨왕 자기 장사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어쨌든 심기를 건드리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러다 큰 코 다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신 발언이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칩 장비에 대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해 왔고 특히 엔비디아는 중국의 AI H20이죠. 수출까지 금지당하면서 55억 달러의 어쨌든 손실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말기에는 AI 억제 규정까지 예고했지만 이번에 전격 철회됐고 AI가 어쨌든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속도를 극대화해야 된다. AI 기술은 미국만 가진 게 아니고 뭐 다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대해야 발전되고 이게 어쨌든 미국에도 좋은 거다라고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면 정면 비판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와 연대하면서 중국들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기술 패권의 조건은 확산력이다. 그러면서 지정학 자산화를 하고 중국의 이제 독립 가속화가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CEO 발언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젠순왕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기업을 위한 발언이거든요. 전체적인 AI 산업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나중에 약간 뭔가 대받고 맞지 않을까. 혼나려나요? 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약간 역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뭔가 좀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듯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다른 데는 약간 이 AI가 우리 아이를 죽였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을 한 엄마하고 아이 사진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AI 챗봇이 이제 10대 소년의 죽음을 유도했다는 소송이 이제 미국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고 사실 이걸 이제 그 소송을 한 엄마하고 사진이 직접 AP통신에 나왔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이걸 실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챗봇 발언에 대해서 미국 AI 1조의 표현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이 기각이 됐고요. 본격적인 재판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엄마가 메건 가르시아가 이제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14세 소년 세월 셀치라는 아이입니다. 요 이제 죽은 아이인데 24살의 캐릭터 2024년에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챗봇과 이제 대화를 이제 몰입하면서 약간 성적 감정에 유착에 빠져 결국에 이제 끔찍한 이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왕자의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죠? 범죄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 아, 이제 자신이 이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요? 목숨을 끊은 건데 네네네네. 여기 보면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혹시 알죠, 예, 그 저도. 게임에서 테너리스 가르가리엔이라고 이제 여성 그 왕족이 있어요. 여성의 이제 예. 그 있는데 거기 흉내내는 캐릭터를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 나에게 집으로 돌아와 사랑해라고 전하면서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목숨을 이제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요 캐릭터를 흉내 내면서 AI와 비슷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캐릭터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부분을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이거를 막아주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이거 소송을 건 겁니다. AI 쪽에 요 캐릭터를 그러면서 이제 AI 캐릭터 측은 체법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면서 이제 소송 각하를 요구했는데 연방 판사는 이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요 대규모 언어모의 출력물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방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챗봇을 어쨌든 약간 인격체로 다루는 게 아닌가. 챗봇한테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제 재판을 다뤄볼 게 있다. 인격체로 약간 다루는 겁니다. 아, 챗봇을. 그러면서 이제 그 요거 친구가 예예예. 요거 인격체로 다루면서 이제 책임이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된 거죠. 피고 측을. 요게 어쨌든 약간 캐릭터를 인격화시킨 겁니다. 그렇구나. 예, 다뤄준 겁니다. 그래서 AI 전체로 위축 효과가 생기게 된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AI의 캐릭터 자체를 만든 이 인격체로 약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고요. 인간의 어쨌든 감정 심리를 미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 AI를 만드는 업체를 그래서 이제 이걸 어쨌든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그럼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거라서 이번에 뭔가 다루게 된 거죠. 엄마는 좀 억울하게 된 거죠. 뭔가 책임이 있다. 플랫폼 자체도. 그래서 이제 다루게 된 거고요. 아마 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플랫폼이 무관심하긴 해요. 뭔가 제동 장치가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 저도 요즘에 GPT랑 대화하거든요. 네네.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그냥 막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물어봐요. 네네. 무슨 고민을? 말할 수 없는데 네. 이제 뭐
고민이 그래도 있어요. 이더리움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고민은 아닙니다. 네. 네.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오르냐고 그런 거 상담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 아닙니다. 네. 그래도 4,000원까지 가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예. 그런 거 상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네. 조심해야죠. 네. 여러분도 이더리움 얼마까지 오르는지 챗GPT하고 상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건 걔가 대답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뭐라 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챗GPT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이 조니 아이브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 이거 애플 만들었던 그 디자이너입니다. 아, 애플 디자인했던 그 전에 이제 애플을 만들었던 창시자 있으시잖아요. 뒤에 들어가는 거. 네네네. 그분 이제 아이폰의 아버지라고 하죠. 조니 아이브라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책도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브는 이제 독립 디자이너 스튜디오가 러브 포럼이라고 만들었는데 그쪽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챗GPT가 이제 플랫폼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뭔가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인 조니 아이브라고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초창기에 이제 그 애플의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이제 어쨌든 디자인이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새롭게 이제 창사업을 했는데 그쪽과 아이오와 이제 투자를 64억 달러 주식 거래 방식으로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뭔가 하드웨어를 뭔가 만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이번 인수로 이제 오픈 AI가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쪽에 뭔가 그럴 듯한 하드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가 그럴 듯한 하드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 포럼이 이제 나오게 되면 뭔가 저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만드시면 아이폰 초창기에 이뻤던 많은 모델들이 아마 뭐 몇 개의 많은 모델들이 이분 손에서 나왔거든요. 책도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분의 약간 자서전 같은 책이 있거든요. 조니 아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영감을 사람을 고무시키고 가능케 하고 영감을 준 제품을 개발하는 게 이분의 어떤 핵심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조니 아이브는 사실은 매개 하여튼 단순하면서 선이 깔끔하면서 어쨌든 지금의 어쨌든 매개 어쨌든 그런 창업자 정신이나 그런 프론티어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은 이분에게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티브 잡스와 같이 그 스티브 잡스 추구하는 그런 것들 많이 이분이 많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 쿡보다는 이분에게서 많은 것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디자인 쪽은 이분이 거의 다 독립적인 걸 많이 만드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AI 이미 이제 아이오의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거래를 통해서 나머지 총 64억 달의 가치를 가져서 어쨌든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향후에 많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가능성 있는 많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 철학이나 기술 전략의 본격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한번 기대해 볼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마지막 소식인데요. 그 ESPN하고 MLB가 이제 그 35년간의 동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새로운 빈자리는 아마 MBC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MBC 유니버셜이 들어갈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5천만 달러 정도를 지불했었는데 최근에 한 2억 달러 정도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 제안을 이제 MLB가 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기로 이제 MBC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가 넷플릭스 같은 그런 계약을 하게 될 것 같고 요거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도 중인 거라 갖고 1990년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 왔던 그런 계약인데 이후에 거절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계약이 이제 안 하게 돼서 이제 ESPN 디즈니 계열사거든요. 디즈니와 이제 컴캐스트 계약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향후에 새롭게 MBC와 계약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제 뭐 한 시즌의 중계권 계약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어떤 식의 방식으로 될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적잖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BC가 하면 이게 괜찮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뭐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접근성이 아니라 뭐 다양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LB는 2028년 이후부터 지역 및 전국 방송권 일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입찰 계약에 다양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전통적인 브랜드 가치와 효율성의 유연성 있게 이제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FL이나 뭐 MBC나 MLB 같은 이 OTT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가 질서를 이제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시면 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시죠, 뭐. 네. 네. 향후죠. 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브랜드 중심으로 구조 중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계권 확보가 아니라 이제 이게 브랜드별로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랩소디 오늘 또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한국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실질적인 첫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SMR 발전소 건설을 주도하는 로파워의 최고 경영진이 다음 주 미국 SMR 개발사 뉴스케일 파워 관계자들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두산의 SMR 핵심 기자재 생산 능력과 품질을 직접 점검하고 루마니아 SMR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최종 검토에 나서는 차원의 행보입니다. 로파워는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공사와 민간 에너지 회사 노바파워앤가스가 공동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루마니아 도이세슈티에 위치한 폐쇄된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총 462메가와트 규모의 SMR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곳에는 뉴스케일 파워의 77메가와트급 SMR 모듈이 6기 도입될 것으로 유력시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SMR의 핵심 주 기기인 원자로 모듈과 관련 기자재를 직접 제작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이 본 계약 체결 직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작년 4월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뉴스케일 파워는 2단계 기본 설계를 본격화하며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제 남은 단계는 기자재 제작을 맡을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역량 최종 점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뉴스케일 파워에 4,4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시작했고 2021년에는 6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공급권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후 수년간 SMR 모듈 제작 기술을 검증해왔으며 현재는 모든 기자재 제작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도약하려는 전략의 실질적 첫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뉴스케일 파워의 미국 내 SMR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오는 7월 77메가와트급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인증을 받으면 연내 한두 건의 프로젝트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SMR 기술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의 전면에 나설 첫 관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인적 단순 분할 방식으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한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분할을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로 거듭나며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순수 지주 회사 역할을 맡아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기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에서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 업무를 맡아온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되며 김경아 삼성 바이오에피스 대표가 삼성 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도 겸임할 계획입니다. 분할 절차는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 16일 주주총회 승인, 10월 1일 창립 예정일로 진행되며 10월 29일에는 존속법인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신설법인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변경 재상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업 분할은 기존 주주가 양사 주식을 분할 비율인 0.650391 대 0.349608로 각각 배분받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일시 정지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분할이 CDMO 고객사들의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고 두 사업의 상이한 수익 모델에 따라 투자자들의 고민도 덜어주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 각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순수 CDMO 회사로 자리매김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장을 3대 성장축으로 삼아 CDMO 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항체 약물 접합체,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사전 충전형 주사기 등 신사업 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세계 1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종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보하고 차세대 모달리티 개발 플랫폼과 미래기술 분야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존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첩히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양사가 각자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며 양사 모두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상위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 중 한 곳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사보험 시장 내 커버리지를 확대해 환급 적용이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은 22일 미국 5대 PBM 중 한 곳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해당 PBM이 관할하는 사보험 영역에서 환급 적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에서는 PBM이 관리하는 처방집에 등재된 의약품만 보험비용 환급이 가능해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PBM과의 계약은 필수입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미국 3대 PBM 중 한 곳과도 계약을 맺어 공사보험 처방집 커버리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 전체 보험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상위 5개 PBM 중 2곳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스테키마의 미국 내 커버리지가 전체 시장의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대형 PBM과의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스테키마 원료 성분인 우스테키누맘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16억 6천만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며 미국 시장이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 최고 상업 책임자 토마스 누스비켈은 출시 한 달 만에 주요 PBM과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스테키마 커버리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만성질환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신속히 누릴 수 있도록 보험사, 의사, 환우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셀트리온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68만 4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시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하는 총액은 2조 9,187억 6,480만 원으로 지난달 8일 수정신고 당시 공시한 모집 총액 2조 3천억 원보다 약 6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방산 분야를 비롯한 실적 호조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서 발행가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 주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당 53만 9천 원의 신주를 발행해 2조 3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음 달 27일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한 뒤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3거래일 전인 6월 26일에 결정됩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일 우리사주 조합 청약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2일까지 구주주 청약,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후 7월 21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지난달 8일 유상증자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정정신고했습니다.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한화에너지 등
그룹 내 세계사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28일 이를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정정 신고서에 대해 계열사인 하나오션 지분 매매와 관련한 설명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2차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다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해외 현지 공장 설립 등 해외 지상 방산 거점 투자와 방산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 국내 추진 장약 스마트 팩토리 구축, 그리고 해외 조선업체 지분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및 조선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한국 제약법인 한국얀센이 일부 직원 해고를 두고 노사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직원 해고를 두고 노조는 해외 본사의 과잉 해석이 빚은 희생양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얀센은 영업 직원 A씨에 대해 리베이트성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은 작년 초 A씨의 노트북을 수거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직접 인터뷰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A씨는 규정과 법률을 준수한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으며 증빙 자료도 충분히 제출했다며 외국인 조사관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한 몇 마디 표현의 오해를 빌미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표현은 A씨 노트북에 있던 타겟 닥터라는 문구와 고객과의 신뢰도 향상 같은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언급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회사 측은 이를 리베이트성 연자활동으로 판단했지만 노조는 리베이트를 줬다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J&J 글로벌이 본 사건이 향후 이슈화될 것을 우려해 책임 회피를 위해 직원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희생시켰다며 글로벌 본사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수술 후 병가 중인 직원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노트북을 반강제로 제출하게 한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회사 내 포렌식 절차는 사실상 직원 검열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향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얀센 노조는 이달 중 진행될 2차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 결정이 유지될 경우 법적 대응과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측은 절차는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며 해당 사안은 직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의 직원을 둘러싼 리베이트 논란 해고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노조 간의 깊은 신뢰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 결과와 노조의 대응이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모바일 기기용 고성능, 저전력 낸드 솔루션 신제품을 내놓으며 AI 메모리 시장에서 선두를 노립니다. 이번 제품은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된 UFS 4.1 규격을 적용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모바일 기기의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은 낸드 플래시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으로 순찰 읽기 최대 속도 초당 4,300MB를 지원합니다. 이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AI 기능 실행 시 지연을 줄이고 기기의 반응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랜덤 읽기와 쓰기 속도가 각각 15%, 40% 향상돼 멀티태스킹 능력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 효율 면에서도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기존 238단 낸드 플래시 대비 전력 소모를 7% 줄였고 두께도 1mm에서 0.85mm로 줄여 초슬림 스마트폰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고성능, 저전력, 초슬림 특성은 최근 얇고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효율이 중요한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512GB와 1TB 두 가지 용량으로 개발돼 올해 안에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 총괄 사장은 이번 신제품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층인 321단 4D 낸드 기반의 소비자용 및 데이터 센터용 SSD 제품 개발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신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 신제품을 통해 모바일 AI 시장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향후 데이터 센터용 SSD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